이번에는 유전자 발현과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DNA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는 이런 기술에는 단일 유전자의 발현을 연구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것을, 그러니까 동시에 발현되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제자리 혼성화, 역전사 효소,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보통 RT-PCR이라고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리얼타임 PCR, 실시간 PCR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DNA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법이 있고, 또 RNA 염기서의 결정, 보통 RNA-seq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기능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퍼 제3세대 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전자 기능 연구를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RNA 간섭, 그다음에 전 유전체 연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메신저 RNA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지인이 어떤 세포에서 발현이 된다면 반드시 메신저 RNA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이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RNA를 확인하면은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이러한 염기들이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을 한다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자리 혼성화라는 방법인데, 영어로는 이제 인시추 하이브리디제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사실 제대로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번역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제자리 부합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의학 용어집이나 또는 기존에 발표된 국내 논문들은 제자리 부합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산 탐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메신저 RNA 특정 부위에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단일 가닥의 짧은 RNA 또는 DNA 조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분리해냈다면은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메신저 RNA의 시퀀스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 RNA 시퀀스의 이제 상부적인 어떤 탐침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핵산 탐침을 만드는 그 과정 동안에 형광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생명체에 그대로 적용해서 특정 메신저 RNA가 전사하는 세포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탐침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탐침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탐침을 각각 다른
색으로 또 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광색소로 표지된 탐침을 사용을 하면은 그 형광 동시에 그 생명체에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는 것을 동시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현되는 위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예쁜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분포되는 그러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은 주로 시험관법을 해서 어떤 DNA나 RNA나 이런 것들만 추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발현됐다 안 됐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생명체에서 어느 부위에서 발현됐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이 제자리 혼성화 이 방법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그런 연구 방법으로 이제 FIS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말로는 형광 제자리 보화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저 같은 의미이죠. 분명히 제자리 보화법도 형광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런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염색체나 핵에 특정 DNA 염기 서열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그냥 인시추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메신저 RNA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즉 어느 위치에서 그 진이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거 FISH는 그 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존재 유무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DNA 프로브를 만들고 이것에 똑같이 이제 형광으로 이제 표지를 하죠. 그 다음에 염색체에다가 가열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이 방법도 역시 이제 상당히 이제 정밀한 기계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온도로 일정한 시간 동안 온도를 높여서 디네이처 시키는 거죠.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 더블 스트랜드 되어 있는 유전자를 이제 분리시켜 주는다. 그러면은 이 프로브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디네이처 시킨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냉각을 시키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래 온도로 이제 다시 이제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프로브가 그 타겟 진의 어느 타겟 진과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그 아래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형광 현미경을 사용해서 이 형광색이 어디에서, 그 염색체 중에 어디에서 발현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단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염색체가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그 유전자의 위치가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상등 부분에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걸 이 그림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이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FISH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전사 효소,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영어로 약칭해서 RT-PCR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역전사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맨 처음 공부할 때 센트럴 도그마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습니다.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DNA에 있는 정보가 RNA의 전사가 되고, RNA에 있는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유전자의 어떤 정보가 이동되는 그런 중심 원리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는 이제 이 방식에 어긋나는 그런 방법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존재하게 되는데, 일부 바이러스에서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사의 방향과 반대다 해서 역전사, 영어로도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그러니까 이런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으로 만들어진 DNA를 일반적으로 cDNA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RNA에 대응하여서 만들어진 그 RNA 시퀀스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DNA를 이제 cDNA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제 RT-PCR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역전사로 만들어진 cDNA를 주형으로 하는 PC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영어로 약칭을 했을 때 RT-PCR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에 관여하는, 역전사를 하는 그런 엔자임을 갖다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RT를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의 줄임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즉 역전사라고 보통 이제 플레임으로 적을 때 역전사 효소보다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역전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두 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고, 둘은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가 발현된다 하는 것을 연구할 때는 보통 RNA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환경 변화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세포 내에 그 양이 달라진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즉 발현되는 정도를, 그러니까 발현의 유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냐, 또는 어느 정도 발현되냐 하는 것을 이 RNA가 잘 나타내 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RNA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역전사 요소를 통해서 cDNA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RNA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가닥 RNA는 이중 가닥 DNA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즉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관에서 RNA 증폭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RNA를 더블 스트랜드, 이중 가닥 DNA로 전환해서 이 DNA를 주형으로 사용해서 PCR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PCR은 처음에 cDNA를 만들고 그 cDNA를 이용해서 PCR을 하고 하는 두 단계 과정으로 봤을 때는 두 단계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DNA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진핵생물 유전자의 상부적 DNA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신저 RNA를 그 염기서열에 일치하는 더블 스트랜드 DNA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역전사 효소를 메신저 RN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게 되는데, 역전사 효소를 보통 약칭할 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니까 RTAs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메신저 RNA를 주용으로 역전사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단일 가닥 D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DNA를 합성이 만들어지는 게 DNA니까 프라이머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프라이머는 폴리D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메신저 RNA의 이제 꼬리 부분에 테일 부분, 그러니까 폴리A 테일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시간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 합성 방향은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꼬리 부분인 폴리A 테일, 이 부분에 결합하는 프라이머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5'에서 3' 방향으로 이제 DNA 가닥을 이제 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NA에서는 이제 꼬리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상보적이고 방향이 반대로 작동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DNA에서는 이제 머리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A 테일에 결합할 수 있는 폴리DT를 프라이머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메신저 RNA가 계속 있으면은 서로 혼돈이 되겠죠. 그래서 메신저 RNA를 다른 인수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가 이제 반응물에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첫 번째 DNA의 상보적인 두 번째 DNA 가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싱글 스트랜드의 DNA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싱글 스트랜드 DNA를 주용으로 해서 다시 상부적인 DNA가 합성이 되는 거죠. DNA 포리머레이즈에 의해서. 그래서 이중가닥 DNA가 만들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T-PCR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방법이 이제 오른쪽 그림 하단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의 이제 발현 정도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RT-PCR을 통해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먼저 cDNA를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증폭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이제 증폭을 시킬 때는 관심 유전자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그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증폭이 된 다음에는 이 DNA들을 젤 전기 영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유전자의 메신저 RNA가 발현이 되었다면은 cDNA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cDNA가 일단 만들어졌다 하면은 PCR에 의해서 증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양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은 전기 영동을 걸었을 때 양이 많으니까 표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양이 아주 적을 경우는 밴드가
뭐랄까 형성이 거의 안 되겠죠. 이게 적어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밴드는 형성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폭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는 cDNA가 만들어진다면은 증폭이 일어나서 밴드가 형성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면은 6개의 레인이 있는데, 6개의 레인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파리 배아를 이제 6단계로 구분하고, 그 6단계 중 어떤 관심 유전자가 6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지는가, 발현이 되는가, 또는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발현이 되는가, 어느 정도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RT-PCR로 알 수 있고, 또 어느 시기에 발현이 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샘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그 배아 발생 단계별로 그 증폭된 cDNA를 넣어놓고 전기영동을 해보니까, 어떻게 1번에서는 밴드가 안 나타났고, 2번에서는 조금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2번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이제 그러니까 더 큰 밴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밴드가 안 나타났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배아 발생 단계 1단계에서는 그 관심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2번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2단계에서부터는 발현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발현되는 양은 2단계보다는 이제 3단계 이후에 발현되는 양이 많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발현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현 정도는 메신저 RNA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분리를 했을 때 메신저 RNA가 많이 있었다 하면은 더 많은 cDNA가 만들어졌을 테고,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cDNA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걸 증폭을 시켰을 때 당연히 더 많은 양의 cDNA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cDNA 양이 많아지면은 저 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밴드가 두꺼워지게 되겠죠. 양이 많으니까 아무리 이게 전기영동에 의해서 그 이 분자들이 이렇게 패킹이 된다 할지라도 양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높이 쌓이겠죠. 그래서 밴드 두께가 두꺼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밴드 두께에 따라서 발현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RT-PCR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원스텝 RT-PCR하고 이제 투스텝 RT-PCR,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스텝 RT-PCR이라는 것은 그 cDNA 합성과 PCR 반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쉽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시료를 검사할 때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원 스텝 RT-PCR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단을 할 때는 바로 이제 원 스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투 스텝 RT-PCR은 한 종류의 RNA에서 여러 개의 표적 유전자를 증폭시킬 때, 이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이것을 그래서 이제
증폭시키기 전에 그래서 이제 먼저 분주를 해야 되죠. 각 원하는 그 유전자별로 이제 분주를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옮기는 과정이 발생이 될 테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컨태미네이션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예 열질 않으면은 어쨌든 컨태미네이션 될 그 가능성 자체가 완전 봉쇄가 되지만 분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뭐 그다음에 또 팁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서 옮기고 하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오염될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오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뭐 그런 의미가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 즉 PCR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끝난 후에 만들어진 DNA를 가지고 검출하는 이 방법을 갖다가 엔드포인트 PCR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 설명한 RT-PCR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증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cDNA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엔드포인트 PCR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노동력이 이제 필요하고 또 분석 처리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험하는 그 도중에 어떤 컨태미네이션 돼서 우양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아니 그 앞에서 설명한 이제 분주하는 과정에서 컨태미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시험관 튜브에서 이런 그 증폭된 cDNA를 옮겨야 되겠죠. 다른 시스템으로 좀 옮기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나 해상도가 낮다. 또 한 가지는 조기 투입된 템플레이트의 DNA 양을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서 더 많이 발현되고 하는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얼마가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메신저 RNA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엔드포인트 PCR의 경우는. 그럼 이 문제점을 왜 여기서 열거를 했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PCR 방법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이제 리얼타임 PCR 또는 퀀티터티브 PCR,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실시간 PCR 또는 정량 PC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어로는 이제 정량 PCR을 해서 이제 qPCR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리얼타임 PCR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한번 시료를 넣은 다음에는 뚜껑을 닫고 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증폭되는 DNA를 실시간으로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니까 오염의 위험이 굉장히 낮고, 또 어떻게 됩니까? 조작이 아주 간편하죠. 여러 번 사람이 손을 댈 일이 없으니까 조작이 간편하고 또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결과도 또한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한 결과 분석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전기 영동이 필요 없다
전기 용동 필요 없이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했죠. 이런 엔드포인트 BCR의 경우는 처음 만들어진 메신저 아래의 양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정량 PCR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그림 하단에 이제 리얼타임 PCR을 하는 이제 기계하고 원리가 이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아래에서 이제 빛을 쏘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맨 아래 있는 그림이 이제 qPCR 기계인데, 여기서 보면 시험관 튜브가 지금 어디면 서멀 블락에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멀 블락이라는 것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고르게 올려줄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는 어떤 틀이 되겠습니다. 이 틀의 홈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튜브가. 정확히 말하면 그 튜브에 딱 맞게 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튜브를 꽂고 반응을 진행한 다음에 밑에서 빛을 쏘면은 그 빛에 반응하는, 그 파장에 반응하는 어떤 형광 물질이 있을 경우는 형광색을 이제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온 형광색이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 감지하는 디텍션하는 장치에서 그 형광색을 감지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qPCR을 하는 방법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Sequence Specific Probe Based Detection 요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브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그러한 PCR만 이제 qPCR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프로브를 갖다가 탱맨 프로브라고 합니다. 이 경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즉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브인데, 이때 이 프로브의 5' 말단은 형광 물질인 리포트 다이가 붙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에는 퀀처 다이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퀀처 다이가 상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포트 다이에서 나오는 빛이 이 3' 말단에 있는 퀀처 다이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온도를 높여서 변성을 시키면은 탱맨 프로브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지금 탱맨 프로브, 프라이머, 그 다음에 DNA, 여러 종류의 이제 DNA들을 이제 집어넣고서 이제 디네이처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것을 원래 온도로 좀 낮춰주면은, 그러면 탱맨 프로브가 타겟 DNA의 어떤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탱맨 프로브 자체가 어떤 타겟 프로브와 이제 상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부적으로 이제 만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 DNA 이제 그 서열 시퀀스를 갖고 있는 부분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퀀처로 인해서 형광을 이제 형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DNA가 이제 합성이 되면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프라이머에 결합된 다음에 프라이머의 3 프라임 엔드에다가 계속 이제 DNA DNA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갖다 하나씩 이제 결합을 시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해 나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중간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택맨 프로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택맨 프로브를 만나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절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붙어 있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계속 이제 DNA를 합성해 나가는데, 그 도중에 뭔가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가수분해 시켜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브가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리포터 다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결국 퀀처 다이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빛을 이제 퀀처 다이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빛을 받으면은 형광을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제 QRT-PCR이 되겠고, 이제 정량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형광의 형광으로 검출되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빨간색 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부분인데, 이 표에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광 농도가 낮을 경우는 이 한계점보다 낮게 되니까 기계가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출이 전혀 안 되게 되는데, 이제 증폭이 PCR에 의해서 cDNA가 계속 증폭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퀀처에서 벗어나는 리포터 다이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광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색의 이런 증폭 곡선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럼 이 증폭 곡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PCR에서는 한 사이클마다 DNA가 이제 2배씩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에는 이제 4배가 되고 2a 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8배,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안정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플래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증폭이 되지 않는 이런 시기가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DNA 풀이 좀 한계에 도달했을, 한 DNA 풀이나 또는 프라이머의 숫자가 이제 한계에 도달 이제 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기에 도달하는 이 속도를 보면은, 초기 처음 이 증폭시키려고 이제 들어갔을 때, 이때 들어간 양의 양에 이제 비례한다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DNA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폭 곡선은 더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 하단에서 보면은 맨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왼쪽에 스탠다드 커브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양이 많으면은 아주 빠르게 플래트에 도달하는데 그 양을 점점 줄이면은 그 플래트에 도달하는 속도와 아울러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 검출 가능한 농도를 농도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빠르게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검출되기 시작하고 빨리 플루이트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도에 따른 증폭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하단의 그림 왼쪽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CT라는 용어하고 스레시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레시홀드는 검출이 되기 시작하는 농도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수치를 그러니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정해줬고 이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사이클 넘버, 그러니까 몇 번 했을 때 이 스레시홀드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CT가 되겠습니다. 스레시홀드 사이클,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그 증폭 횟수, 이 증폭의 이제 사이클 수가 이제 CT 값이 되는데, 이때 이제 CT 값과 초기 템플레이트 양, 그러니까 초기에 있던 그 DNA 양, 이 관계선을 그리면은 오른쪽, 하단의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검량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서로 이제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나게 되는데, 즉 처음에 들어가 있는 템플레이트 양이 많으면은 CT 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미리 샘플을 가기 전에 이제 표준 시료를 이용해서 미리 이런 검량선을 이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원하는 샘플을 갖다가 넣고 이 CT 값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CT 값을 측정하면은 이 검량선 상에서 처음 스레시홀드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 이제 CT 값은 이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좀 Y축으로 되어 있죠. 이 Y축에 도달할 때 걸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던 DNA 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 이 검량선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CT 값을 측정을 하면은 바로 Y 값, 그러니까 X축의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CT 값이 크면 클수록 초기에 들어있던 DNA 템플레이트 양은 적었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검량선을 통해서 이제 샘플의 CT를 구하면은 처음에 들어있던 DNA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리얼 타임
RT-PC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PCR하고 qPCR이 이제 결합되었을 때 이것을 리얼타임 RT-PCR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약자로 표시할 때 또 이제 QRT-PCR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qPCR하고 RT-PCR, 그리고 이 둘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QRT-PCR,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NA가 있을 때 RNA를 이용해서 cDNA를 만들고, 그 cDNA를 이용해서 리얼타임 PCR을 할 경우, 이때 이제 이것을 이제 QRT-PCR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세포 내 RNA 정량 분석이 가능하고, 즉 메신저 RNA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정량 분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RNA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방법하고, 그다음에 여러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이제 동시에 측정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